임진왜란 때 구원해준 망극한 은혜가 있어 차라리 나라가 망할지언정 보내지 않을 수는 없사옵나이다. 그 광해군 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광해군이 파병하지 않으려고 진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 명나라한테 보낸 답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경솔하게 정벌하지 말고 만전을 기합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뭔가 하기 싫어. 하기 싫으면 항상 뭔가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이 주로 절차. 그러니까 원군을 요청할 때 그 관련된 절차가 하자가 있다. 제대로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을 끄는 거죠. 그렇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요즘도 네.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예전도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교수님도 이 광해 이 영화 보셨죠? 왕이 된 남자. 너무 재밌게 봤죠. 너무. 네. 제가 만든 것들이 대부분 다 재밌습니다. 아, 네. 이제 발등이 거졌다, 이제. 재미없는 영화 찾기 힘듭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광해가 리더로서 자기 백성들을 파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근데 이제 사실 세자 때도 그 선조는 이제 사실 파천해서 위로 넘어가고 사실 의병들하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관군들을 모아서 같이 전쟁에 한 게 그 세자 시절의 광해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전쟁을 몸소 겪은 광해는 아마 이 전쟁의 참상이라든지 또는 전쟁에 파병돼서 간다는 게 어떤 일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시퀀스를 만든 거죠. 네. 당시 어떤 그 정세, 북방 그 정세를 보면은 예를 들어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참전하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국력이 쭉 빠진단 말이죠. 이제 그 틈을 타가지고 압록강 북쪽에 있었던 여진족이 이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계속 성장한 어떤 그런 모습들. 중요한 건 뭐냐면 광해군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또 사신들을 통해가지고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야, 이 전쟁 끝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끼어들어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 여기서는 중립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대신들이 부당하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나왔던 그 네 글자. 네. 제조지은. 이거 뭐냐면 아니 지금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 목숨 살려주고 다시 목숨 좀 붙여줬는데 은혜를 안 갚는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나오는 건.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대소신료들은 뭐 명분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만 백성을 이끄는 대표 왕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더 배부르게 살까, 안 괴로울까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건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이 당시로 돌아간다면 저는 광해군 아마 이해 못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명분이냐 실리냐 뭐 동서고금 지도자라면 항상 맞닥뜨리는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광해였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좀 그치. 생각하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좀 특별히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만물가게 상상 저희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던 박금수 박사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의자에 엉덩이를 대니 네. 집중이 잘 안 되고요. 그냥 서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원군을 보낸 그 전쟁을 오늘 다룰 텐데 그 굉장히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죠? 광해는 또 어쨌든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이 굉장히 이런 외적의 침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 나머지 무비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무비. 무예를 갖추는. 아 무비요? 임진왜란 전에는 조선의 주적이 사실 여진이었죠. 여진족을 대할 때는 총통이 꼭 필수였어요. 총통. 막 철거붓을 갖추고 그냥 세차게 들이치는 이 기마병을 막기에는 반드시 이 화포가 필요했던 거죠. 화포. 네, 그래서 광해군이 만든 것이 화기도감이에요. 화기도감에서 조총 외에도 다양한 뭐 호준포, 불랑기 이런 것들 화포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병진함이라는 또 무예 병서를 편찬합니다. 북방 기병을 막는 그 방책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요, 수레를 이용해요. 수레를 이용해가지고 이동식 성벽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 수레 뒤에 숨어서 적의 기병의 돌격을 막고 총을 쏘고 활을 쏘는 그런 무예 이제 병서를 이제 편찬하는데 그만큼 여진족의 이 철기 네. 기병을 두려워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철기병들이 한 30-40km 되는 무장을 이제 하고 뛰어듭니다. 그러면 총으로 얘네들을 맞추려면은요 70-80m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사실 한 방 쏘면 끝이에요. 70-80m를 말로 달려온다고 생각하면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면 막 달려오다가 총을 이제 준비하고 들어올 때쯤 네. 돼서 쏘잖아요. 네. 얼마나 얘네들이 빠르냐면 휙 돌아요. 그래서 총의 사정거리를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요. 네. 그러면 장전하는 그치, 시간 그치. 동안 시간이 밀리죠. 있으니까. 그래서 외란을 겪은 장수들이나 광해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 생각을 했냐면 이 금의 장수 하나, 병사 하나가 왜군을 30을 상대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금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너무 무서운 거지. 그래서 광해군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죠. 1616년에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세력을 확장하던 여진족을 적절한 타이밍에 눌러주기 위해서 바로 명나라와 조선연합군이 1619년 사루후 지역으로 향합니다. 사루후는 지금의 랴오닝성 푸슌시 인근인데요. 당시 후금의 수도인 허투알라 서쪽의 여러 전장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이 전투를 그러니까 한자 도금으로 읽어서 살이호 대전 혹은 심하 전투라고 불렀는데요. 이 전투의 결과가 이후에 동북아시아 질서를 완전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너무 유명한 전투잖아요. 네. 사루 전투는 네. 진짜.